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정당도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더불어민주당 175, 국민의힘 108,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 앞으로의 전국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부디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잘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4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시정 소식 알아봅니다. 잠시 후 안동시 공보감사실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하죠.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인미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나 저나 아주 피곤한 얼굴인데. 네네. 잠 못 잤죠, 어제 총선. 예, 어제 개표 방송 보고 또 오늘 개표 관련된 또 방송 녹화하고. MB 사생결담 녹화. 사생결담 녹화 조금 전에 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예. 자, 민주당 175, 국민의힘 108, 조국혁신당 12 이렇게 각각 얻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성적표 어떻게 보셨어요? 또 예비 후보자로서. 예, 국민의힘 저도 당원이고 책임 당원인데요. 내부에서 한 이 정도 한 115석 나오면은 잘 나온 것이 아니냐, 희망적인. 국민의힘이 115석 내부에서요. 정도? 네. 예. 그랬는데 그거보단 좀 덜 미쳤고 당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헌 저지선은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라는 걱정이 좀 더 실체화되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좀 흐름이 조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에 좀 압제가 좀 터졌었죠. 뭐냐면 민주당은 태계 이항 지존 발언. 김준혁 후보. 예, 그분의 어떤 좀 그런 연인 발언, 예전 발언이었죠.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또 부동산 문제 있었죠. 공영훈 후보. 예, 그거랑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대출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층이 또 결집한 측면도 있는데 선거나 골프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는 참 그게 무서운데요. 그렇죠. 마지막에 200석 발언이 나오고 200석이 되면 김건희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조국 대표가 했거든요. 네. 그 말 듣고 이제 어떤 TK나 PK에 또는 어떤 보수 표심이 야, 진짜 그래 되면 안 된다. 200석 되면 또 개헌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탄핵도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좀 결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히
100석은 넘겼다. 그렇죠.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게 TK는 완전히 휩쓸었고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완전 결집했고 PK 같은 경우도 예상 밖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을 한 부산에서 한 석만 뺏겼고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도 3석만 뺏긴 나머지 그렇습니다. 다 싹쓸이한 그런 결과. 박빙승부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PK에서요. 정말 하루 이틀 앞두고 결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총선 얘기할까 싶었는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어차피 마지막 순서에 임미애 의원 당선자죠. 네. 정치적인 얘기 하실 거니까 저는 좀 더 이 총선의 몇 석마다 그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몇 네. 석이 중요하다, 몇 석이 그렇죠. 중요하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네. 예. 그 말씀드리면 이제 200석이 되면 안 된다. 또는 108석 이상이면 어떻다. 10석 이상이 목표다. 이렇게 이제 숫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헌법과 국회법상 규정에서 큰 의미가 있는 숫자들인데요. 일단 200석 이상이 되고 안 되고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석과 200석은 한 석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 일단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 국회가 또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권, 제의 요구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9번이나 행사한 그 그렇습니다. 거부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이치모스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다수 상당한 법률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는데요. 네. 정확하면 제2 요구권이 맞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헌법 제49조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은 가반수의 찬성을 의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가반수 출석이 가반 찬성. 네. 그런데 가부 동수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나왔을 때 예. 찬성 반대.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반수라는 말이 있는 거군요. 예. 반수가 넘어야 그렇죠. 법률 통과된다. 과반수입니다. 예. 참고로 미국 상원에서는 이제 가부 동수이면 부통령인 상원 의장이 이제 찬성한 쪽으로 결정이 되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을 합니다. 헌법 53조 제1항에 의해서 대통령은 이제 이송을 받으면 15일 내에 공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2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를 한보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흔히 말해지는 거부권, 네. 정확히 말하면 제의 요구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제2 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다시 돌려보낸 거죠. 사실 이게 헌법상 이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입법권과 행정권 서로 이제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국회 과반 통과해서 넘어온 법률안을 네.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입법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상당히 제한돼 왔죠.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법원에 확정된 판결에 대한 사면권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고유한 권한. 삼권 분립의 어떤 예외적인 건데요. 이 점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건 삼권 분립의 원리에서 나오는 파생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께서 거부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걸 행사하는 건데 통치행위로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 헌법 내재적 한계를 지켰는지 두 번째 과연 이제 권한은 있지만 권한을 무제한 행사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한계를 지켰는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예.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제3항에서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 의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 요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요.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마음만 먹으면 국회법을 변경해서 늘릴 수 있는데요.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한만 헌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현재 300명인데요. 이제 300명이 출석해서 200명이 찬성해버리면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안도 법률로 확정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200명이 중요한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막 이제 범야권이 200명이냐 199명이냐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200명 저기 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설명이었죠. 마지막에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읍소 전략을 펴온 거죠. 최소한 100석은 넘겨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선거란 건 무조건 끝까지 읍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간다 해서 나 되니까 더 달라 이러면 이쪽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렇죠. 반면에 반대편은 꼭 가야겠다. 아우 저렇게 우리가 위험하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잘 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된다는 걸 좀 이번에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잘 했다 이런 거고 저쪽은 좀 그런 거죠. 네. 또한 중요한 건 탄핵 관련 차이입니다. 탄핵 200명이 왜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탄핵 관련이다. 예. 예, 우리 헌정사상 2번의 탄핵 소출한 역사가 있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헌법 56조 제2항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명 이상이면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조국 대표가 뭐 3년은 너무 짧다. 너무 길다. 참 3년은 너무 길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예. 그런데 최근 이제 국회가 손준성 검사 등을 탄핵 소추한 예가 있습니다. 검사 탄핵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에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건이 약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그렇죠. 그 위에 나머지 뭐 감사원장, 그렇죠.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그 나머지는 검사 탄핵 뭐 이런 건 다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니까 문턱을 좀 낮춘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중요수가 달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 때문에 현 이제 의석수에서도 이제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가능했던 겁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하니까요. 물론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 때 또는 대통령 탄핵 때는 20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해서 의석수 200이 굉장히 그 헌법적 법률적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국회의원도 해고될 수 있는 사실 아십니까?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 그렇죠. 제명.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법적 국회의원 제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회의장이나 뭐 지역구 주민이 자르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64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200명이 합치면서 너 나가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200명이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제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200명이 필요하다. 예. 그 청취자분들께서 과반이 중요하다는 점은 다 아실 것이니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예. 그런데 200석이 안 되더라도 180석이 되느냐 179석이 되느냐는 또 매우 큰 차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 하죠.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법률안이 통과된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발의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17개 뭐 국토위, 해양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정이 되고 그다음 배정된 다음에 그 밑에는 소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 심사하고 그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그다음 본 회의로 넘어갑니다. 예, 요게 이제 법률안 제정 과정이에요. 보통 이렇게 재개정 과정인데 근데 뭐 소위원회나 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목리를 부려서 계속 심사한다고 하면 이게 세월아 내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나 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각 위원회마다 심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걸로 처리가 돼버립니다. 예, 본회의로 바로 간다는 거죠. 상임위 거치지 않고. 아니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바로 법제사법이 넘어가 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종결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신속 처리 안건은 본회의로 자동 회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5분의 3이 지정을 하면 그렇게 돼서 180석이 5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본회의에서
투표 뭐 이런 걸 하겠네요.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그 특별검사법이 2월 말이었죠. 그때 네. 본회의 해보됐는데 그게 신속 지정안으로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표결해서 결국은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표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졌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예, 예. 다시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안 되니까 돼서 이제 폐기돼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석이 있으면 의안을 독자적으로 본회의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중대한 권한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재밌는 게 국회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얘기하는데 요걸 막을 수 있으면 15시간 하죠. 그렇죠. 그거 180석 이상이면 그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80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현재 민주당하고 이제 범야권 합치면 180석은 초과하고 200석은 이하거든요. 되고. 미만이죠 참. 예. 그러니까 딱 여기 경계선에 와 있는 겁니다. 민심이 절묘한 선택을 한 건데요. 패스트트랙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예. 그렇죠. 그러나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딱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고 20석이 되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국회법상 정해져 있는데 그럼 교섭단체가 뭐냐 궁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국회 그 정당 보조금 분배할 때 교섭단체 50%는 무조건 이제 분배해서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19석은 안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마다 간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교섭단체에 단체마다. 한해서 간사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세 간사가 파견이 돼서 간사 3명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관여하는 정도가 세지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예, 돈도 그렇고 그런 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교섭단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자민련회 의원 몇 명 꽂아서 교섭단체 만들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돌아오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명의 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으로 이제 발의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국회 71조 제1항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안 발의는 10명 이상. 그렇죠. 그래서 10명이 되어야 이제 되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10명 넘게 해달라는 이유는 다른 당 도움 받지 않고도 10명이면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서. 또 그 경계점이 10명이면 9명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예. 10명 중요하고 그렇죠. 20명 중요한 그렇죠. 거고 150명 물론 중요하고 가만히니까요. 반수니까 예. 180명 중요하고 그렇죠. 200명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런 이제 숫자를 잘 아시고 네. 보시면은 한결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총선 바로 끝나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시간 나면 네, 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시죠. 예.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안동시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안동시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감사과의 김명선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명선 주무관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안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통 행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고 왔을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예, 뭐 원고를 보긴 봤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아직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 가슴속에 하나쯤은 다들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뭘까요? 가슴 속에 품고 네. 있는 거? 첫사랑? 사랑? 예. 애정?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요. 예. 바로 외투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아니고 또 지갑 속에 있는 지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폐? 네, 바로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예. 네, 안동 시민이시라면 안동과 퇴계 선생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퇴계 선생 그 귀향길 재현 행사. 이거 뉴스 시간에 몇 번 네네. 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여서 뉴스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거죠, 행사가? 이게 지금 5회째 맞이를 하고 5회째. 있고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이 퇴계 선생 귀향길 재현 행사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네. 오늘 좀 확실히 좀 알아가면 좋겠네요. 자, 이 행사가 언제 있는 거죠? 올해는? 네, 이 행사는 바로 내일입니다.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네. 14일간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 행사가 450년 전 퇴계 선생이 이 사직상속 끝에 귀향을 허락받고 이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던 여정을 직접 걸어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이한 행사고요. 예. 경복궁에서 출발한다고요. 네, 서울 경복궁에서 출발해서 안동 도산서원에 이르는 700리길 구간 곳곳에 남아있는 이 선생님의 삶을 되새기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네. 우리 김명선 주무관도 내일 여기 참여한다고요? 네, 저도 이제 취재차 방문을 해서 취재하러. 네, 예. 처음 저도 직접 보는 행사여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주간에 걸친 여정이잖아요. 네. 그 실제로 2주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 경복궁에서 도산서원까지? 네네. 그 참가자들이? 700리가 이제 274km 정도 되는데요. 예. 14일 동안 이 길을 직접 걷고 또 걷지 못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뭐 네. 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강도 건너야 네네, 되니까? 강도 건너는 길도 있어서 이제 배도 이용하고 버스도 잠깐 이용하고 해서 총 이제 구간이 274km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직접 귀향했던 그 길 그대로 걷는 행사니까 네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쭉 계속 걸어 내려오다가 뭐 강이 있으면 이제 배 타고 건너기도 하고 네네. 버스도 중간에 타긴 타는군요. 그러니까 네, 다 걷는 건 아니군요. 네네네. 일부 구간 일부 탑니다. 구간만. 예. 자, 이렇게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먼저 이 역사를 거슬러서 퇴계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잠시 역사 선생님이 되어서 이 퇴계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동 도산면 온해리에서 태어난 퇴계 이황은 34세가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해서 지방관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했는데요. 이 10여 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을사사화 이후에 고향 토계리에 은거하면서 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퇴계 선생의 소원은 선인타,
이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안동 도산으로 마지막 귀향길을 떠났죠. 그렇게 퇴계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에 직접 설계도를 그려서 도산 서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는데요. 당시 퇴계 선생의 기양은 16세기 서원 건립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는 국가의 자원과 인재를 지방으로 되돌려놓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이 퇴계 선생의 정신이 경쟁사회 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시대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인재 양성 철학이 안동시를 포함해서 경북, 더 멀리 나아가서 지방시대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향길을 450년 뒤에 우리가 직접 따라가보는 여정을 기획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 물러남의 정신과 또 지방인재 양성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걷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러남의 정신, 지방인재 양성의 뜻을 기린다. 그러니까 450년 전 그 길을 따라가 본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그런데 안동과 퇴계 선생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안동에는 그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 네. 1930년대 편찬된 이 서원조에 보면 안동과 예안에만 48개 서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 때 이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거의 다 허물어졌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외에 10여 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48개가 있었는데 안동의 네, 서원이. 네. 그런데 10여 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네, 또 이 이황이 또 태어나던 시기가 이 성리학의 학문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던 때이기도 했지만 또 사화의 시기였기도 했는데요. 네. 이황이 청년 시절에 기묘사화를 겪고 또 관인으로서는 을사사화를 겪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화를 겪으면서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향인 도산면 온해리로 휴가를 오게 됩니다. 이황의 호 퇴계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거를 하면서 토계리의 끝자락으로 거처로 옮겼는데요. 이때 개울가에 물러나 앉았다는 의미로 호를 퇴계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퇴계. 이게 네.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처음엔 이 토계리에 토계를 짜서 퇴계라고 붙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토계리에 이제 거처를 옮기게 돼서 그 개울가에 물러나 앉았다는 의미로 호를 퇴계라고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퇴계 선생의 호가 이제 우리 안동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지 알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 귀향길을 직접 걸어본다고 했잖아요. 서울 그 경복궁에서 출발해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오는 네네. 700리 길을 걷는 건데 여기 뭐 걷고 싶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네네. 자격은 따로 없고요. 네. 이제 사실 지난 3회 동안의 행사에서는 도산서 원장님과 회원들 중심으로 좀 걸으셨었는데 지난해 4회차 행사 때부터는 전국 초등학생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일반인 39명, 학생 33명, 총 72명이 13박 14일의 여정을 걸을 예정이고요. 네. 또 퇴계 선생의 정신을 기르고 싶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는 총 72명이 참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또 김명선 주무관도 또 취재차 참가를 하고 2주 동안 같이 걸어서 내려오시지 그러세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쉽네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이 재연단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건지 그중에서 혹시 의미가 깊은 길도 따로 있습니까? 네. 재연단이 총 14일 동안 700리, 274km의 거리를 걷게 되는데요. 네. 서울과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를 거쳐서 제천, 단양, 영주, 마지막 안동 도산서원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의미가 깊은 곳들은 퇴계 선생이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렸던 경복궁, 또 귀향길 둘째 날에 묵었던 봉은사 등이 있고요. 또 1일차에는 개막 행사로 퇴계 선생이 직접 지은 도산 12곡 합창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해 행사를 의미를 더하고요. 네. 또 연극 공연과 무예 공연, 시창수, 문화재 탐방, 차담회나 퇴계 선생과 관련된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퇴계 선생이 나고 자란 온해 종사, 이 노송정 종택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네. 10일차에는
이 수몰된 충주댐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4일차에는 도산선 앞마당 폐회식을 끝으로 길었던 700리 여정길이 끝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쭉 그 여정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귀향길을 걸어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태계 선생께서 마지막 귀향길을 걸었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이 현재 시간에 과거를 걸어보는 이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향길은 그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외에도 이 사시사철 변하는 한국의 자연을 엿볼 수 있는 길입니다. 각 지역의 역사 유적과 문화유산도 곳곳에 남아 있어서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고요함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귀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향후 행사 계획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행사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태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안동을 넘어서 경북으로 전국 단위 행사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즐기며 걷고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향길을 함께 걸어보면서 태계 선생께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추구하려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그가 남긴 가르침을 어떻게 배워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안동시 공보감사과의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13번 임미의 당선인이라고 오늘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종일.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라디오 오늘에 출연했던 저하고 천하람. 그렇죠. 같이 네, 됐죠. 같이 됐어요. 그것도 오늘에야 돼서야 알았죠. 그것도 네, 확정이. 그래서 야, 라디오 오늘의 힘이 세네. 뭐 이런 생각했지요. 아이고 참. 경북의 그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 역대 2000년 이후에 없었죠. 그 전에 왜 김영건 의원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지역구는 없었고, 네, 김영건 의원은 비례였고, 2016년도에 농어민위원회 비례로 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 있는 비례가 아니라 직능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그게 몇 년? 2016년. 16년에 네. 있었고, 그 전에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었죠. 네네. 그분도 의원 안 했어요. 출마만 6번을 했고. 제가 착각을 네. 했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군요. 그렇죠. 경북에서. 두 번째인데 네. 그게 첫 번째는 남편이었고 두 번째가 제가 된 거여가지고 네. 사실 저희 이제 좀 이것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랬죠. 그렇죠. 예. 화제가 됐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김현권 의원이라고 이번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구미을인가요? 네. 구미을에 이번에 출마를 해서 33.3% 득표율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경북에서 최다 득표를 받기는 하나 예. 매번 떨어지죠. 그랬군요. 네. 김현권 의원이 그런 16년에 이제 비례대표 되고 하고, 지난 20년에는 나가서 그때도 그때 36%가량을 얻고 떨어졌고, 2012년도에 이제 의성에서 나가서 떨어졌고, 뭐 떨어진 역사를 얘기하려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이고, 주위에서 뭐 어떤 말씀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비례대표 당선에 관심을 갖고 계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저보다 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너라도 살아서 그래도 이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럼 막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임미애 의원님도 많이 우셨겠어요 오늘. 전 사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저 아직 감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그냥 전화통에 잠깐 안 보면 문자가 막 쌓여 있는 걸로 봐서 나한테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싶기는 한데 아직은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서. 아마 문자도 수백 통 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잠깐 안 보면 전화도 막 수십 통이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고. 저도 문자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인도 못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뭐 한마디로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 175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의석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 같으나 저는 지난 21대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을 보면 지난 20년도 선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악화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거 강원도도 그렇고 쭉 보면서 야 이게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는 민중들의 국민들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온전히 표로 모아내기에 민주당에 뭔가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라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네. TK, PK의 완패 이게 좀 뼈아팠고 혹시 그 지역구 중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민주당이 사수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속쓰리다 하는 지역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북 내에서요?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에서요? 다 봐서. 저는 이번에 어디가 뼈 아팠어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후보가 떨어진 곳이 이광재 후보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안타깝기는 하나 이광재 후보 떨어진 곳하고 그다음에 유삼영 후보 떨어진 곳 동작.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들이 다 살아난 거죠.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거기다 당을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이준석 후보도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의석수에서는 모자랄지 모르나 선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안타깝죠. 아쉽고. 이준석 대표 참 정말 저는요 사실 100% 안 된다고 봤거든요. 저도요. 그 지역구에서 진짜 0.1%도 없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제 거대 양당이 있는데 이제 3당이 들어간 거고. 맞습니다. 사실 첫 번째 여론조사 나올 때는 40%대 20%대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거든요. 공영훈 후보에게.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가 남기고는 한 10% 정도 따라 붙었는데. TV 토론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막판에 제3지대로서 10%를 뛰어넘는다? 이건 정말 길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평균 연령이 35세인가 굉장히 젊다 그러더라고요. 동탄이. 저는 이제 소속 정당은 다르기는 하나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차세대 정치인을 키우려고 하는 유권자들의 안목이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선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죠. 임미애 의원님 당선에 버금가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 이것도 참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또 조국 돌풍 이것도 좀 한마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조국 대표한테? 네. 뭐라고 왔어요?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죠. 원래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도 했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분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린 거에 제가 그때 왜 한창 그 부산에서 쫄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네. 쫄았다 내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통화하면서 아 진짜 쫄았다고 그랬더니 아 무슨 엄살이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크기는 하나 네. 같은 비례 정당에서 선거를 뛰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소가리를 했지요.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 네. 소속. 예, 예, 진짜 소가리 좀 했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연합정치의 취지를 공감하고 그래도 살려야 안 되겠냐고 이렇게 뒤늦게 뒷심을 발휘해서 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찍어주셔서 네. 저희가 만약 조국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왔으면 그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렇죠. 예, 네.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걸 실감한 거죠. 네. 네. 밑에 이제 착 숨어있던 표가 딱 결집되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아, 이제 뭐 지지율 뭐 여론조사에서는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조국 네. 혁신당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근데 실제 투표 가면은 이제 숨겨졌던 표들을 아마 최소한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국 혁신당보다는 한 2% 정도, 2% 포인트 정도 더 받아서. 근데 이게 계속 상승세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이러다가 이게 이 추세가 굳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불안감을 조금 느끼게 되는 그런 거죠. 것도 있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막바지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투표 며칠 전인가요? 뭐 저기 뉴스에서 나오던데 뭐 폭행 시비에 휘말리셨잖아요. 이미혜 의원님이.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영천 장날이었는데요. 4월 2일 날. 그러니까 그 영상이 공개되기 딱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뒤늦게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저희 캠프로 그걸 보내주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거기 후보가 셋이 나왔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무소속 후보가 이제 무소속 후보,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간에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소속, 그다음부터 몇 분까지는 민주당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무소속 후보가 한 10분 정도 늦어진 거죠. 연설을 네.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도 그다음에 하는데 한 10분 정도 10분 늦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0분을 못 참고 이제 이만희 후보 측에서 선거 관계자가 음악을 크게 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후보가 발언을 끝내고 가고 있고 마무리 발언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음악을 좀 줄여달라 그러려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차에 저랑 같이 도의원을 했던 분이 거기 서 계셔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국민의힘에 네, 마무리하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그분도 아주 흔쾌히 또 서로 안면도 있고 아는 사이니까 알았다 그러면 빨리 끝내달라라고 해서 마무리가 다 됐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차 앞에 잠깐 서 있는데 그때 이제 선거 관계자가 아마 거의 시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이영수 후보 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막 예.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좀 그 행포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내려온 다음에 음악을 크게 틀고 차를 계속 앞으로 이동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저를 이제 강제로 끌어낸 거죠. 네, 아, 그럼 막 몸싸움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미혜 의원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했죠? 네. 그렇죠. 이게 이미 그 도의원하고 얘기가 다 돼서 잠깐 기다려주기로 한 건데 그걸 못 참으신 거예요. 그 국민의힘 시의원이 이미혜 의원님을 이렇게 끌어낸 거군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켰고 그 옆에 있던 분이 저를 끌어낸 거고 끌어내는 걸 보면서 뒤늦게 달려온 분은 이렇게 화면을 영상 보니까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달려와서 그걸 이제 뜯어 말리고 저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게 보도가 된 게 총선이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그 일이 있었던 건 훨씬 그 전이었군요. 5일 전이네. 7일 날인가 저희한테 영상이 왔으니까 4월 2일장에 그게 일이 있었고. 어쨌든 뭐 다치진 않으셨고요 그때. 여기 얼굴을 이제 부딪혔는데 아이고. 그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제가 선거를 벌써 수차례 했는데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늦어지면 대체로 항의하다가 기다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저도 얼굴이 좀 이렇게 어디 부딪혔는데 예. 그땐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자,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뭐 압승이었는데 우리 경북 지역 또 도당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 지역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당선자는 물론 없는데 이번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는 저희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사실 이번 선거의 목표가 뭐였냐면 평균 35% 투표하겠다가 목표였어요. 예. 그랬는데 얼추 그 목표를 채울 것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개표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좀 충격에 빠졌죠. 이게 역대 어느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였구나. 민심은 요동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났던 그래서 우리한테 지지 의사를 표했던 그 수많은 분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선거였긴 하나 역대 우리가 야당인 처지에서 치렀던 선거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꽤 선전을 했고 민주당의 지지가 그래도 많이 탄탄해진 것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네. 어쨌든 뭐 자평을 해봐야죠. 경북의 최고 득표율은 김현권 후보가 이제 33.3이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 보면은 북부 지역에 다 20% 중반대 후반대 이렇게 나와서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후보가 워낙 늦게 그것도 있었어요. 예, 한 3주 정도 선거운동을 한 후보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들이 올 1월 달에 탈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당원들이 후보를 추대했고 그러면서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치면 굉장히 선전을 한 거죠. 특히 영주 박교안 후보는 저한테 조금 전 전화 와서 제가 이재명 대표보다는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우리 웃었지요. 네. 이재명 대표 뭐 대선 때보다? 대선 때 영주에서 얻은 표보다는 제가 조금 더 얻었습니다. 이러길래. 네, 어쨌든 그 영주 영양봉화의 박규현 후보도 상당히 선전했고 TV 토론도 상당히 좀 인상 깊게 갔던 그런 후보.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거가 끝났는데 떨어져서 시리에 찬 게 아니라 다들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주 단답식으로. 지금 의성 군의원으로 시작해서 경북도 의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셨습니다. 또 다른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주어진 국회의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 들어갔는데 뭐가 다르네라는 효능감을 지역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좀 느끼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 1차 목표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한 명 이상, 한 명 혹은 2명 당선되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자, 라디오 오늘은 저 국회의원 되시고도 계속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 지역민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뭐 얼마든지 상임위 회의를 하고 의총이 있건 나 저 지역민과 약속이 있다, 만남이 있다 그러니까 10분 15분 내면 되니까요. 전화로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전 임미애 위원장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